주제는 북한 의료 그리고 보건 정보 체계 그리고 남북 보건 의료 산업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인데, 최근에 아무래도 요 얼마 전부터 북한의 또 코로나 팬데믹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이슈와 또 관심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요건 문진수 소장님께서 얼마 전에 그 공유를 해주신 자료를 약간 편집을 했는데, 북한이 2020년 이후에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전반적 흐름 변화가 있었죠. 2020년 1월에는 국경을 폐쇄하고, 그리고 2020년 8월에 비상방역법을 공포하면서 전반적으로 북한 내에 그 감염병 대응과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체계화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는 초특급 방역 단계로 격상을 하고, 2021년 동안에 상당히 장기전을 대비하다가 작년 말부터는 4차 전원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통제 위주의 방역에서 선진방역과 인민방역으로의 변화를 꾀합니다. 선진방역이라 함은 선진적 방역 기술 적극 수용, 아마 이제 중국의 모델을 상당히 차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고, 인민방역은 통제에서 넘어서서 북한의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형태로 좀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면서, 올해에는 코로나 대응 관련된 예산도 33% 증액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이후에 그 유혈자가 평양 중심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30만 명대까지 가다가 어제자에는 29만 9천 명, 2만 9천 명대, 대략 한 3만 명대 이내로까지 좀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코로나가 대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북한 정부는 홍보를 하면서 이 당 정부 주민의 일치 단결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여러 현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 관련된 통계를 북한이 1단위로 발표하면서 위험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게 아마 비상방역법 관련된 부분이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만큼 국가안보와 건강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북한도 상당히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에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 전달 체계나 보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대응과 관련돼서 중국, 미국, 한국 국제사회의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중국에 협력을 요청을 했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에는 한 번도 북한에 항공편이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북한의 고려항공이 중국으로 물자 요청을 하면서 항공편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기차로 들어오게 되고, 그뿐 아니라 방역 전문가들이 파견 갔다가 귀국을 얼마 전에 하면서 테크니컬 어시스턴스를 하는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의 백신 등의 약품 지원할 의사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국민의 인식에서도 정부의 북한 의료 지원 찬성 72%였고, 코백스 파실리티나 유니세프에서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응답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배경들을 염두를 하면서 과연 북한이 코로나 직전과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변화했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북한과 관련된 보건의료 현황을 파악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루트에서의 정보를 취합을 해야 됩니다. 국제 여러 단체들에서 발행하는 보고서도 취합을 해야 되고, 북한 이탈 주민 설문조사나 북한 출신 의사들의 심층 인터뷰나 또 대북 지원 단체들의 경험들을 망라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한 나라의 보건의료를 파악하는 프레임을 갖고 한번 재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시켜 드릴 프레임은
주로 월드뱅크와 같은 곳에서 많이 사용하는 조종 손잡이 모형의 프레임입니다. 이 조종 손잡이 모형에서는 크게 5가지 축을 보는데, 한 나라의 보건의료 재정, 그리고 그 나라의 보건의료인에 해당하는 지불 보상 체계, 그리고 규제, 정부의 규제가 어떤지, 보건의료 시장과 조직이 어떤지, 환자와 의료인의 행태가 어떤지, 이 5가지 측면을 가지고 보통 이 부분이 인터벤션이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조종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종 손잡이 모형에서는 이와 관련된 모델로 한 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북한의 보건의료를 살펴보면은 구소련 체제가 붕괴가 되면서 유엔 제재가 일어나면서 경제가 상당히 내리막길을 걷게 되죠. 그러면은 보건의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월급이나 배급 지불 능력도 떨어지고, 그럼 의료인도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장사나 이런 것들 자기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규제가 약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의료 시장도 비공식 의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중 진료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에서도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이 퇴근 이후에는 또 민간 병원에서 근무했었던 이중 진료 있었던 것처럼, 북한도 공적 의료기관 외에 개인의 집에서 사적 의료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자가진단, 자가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의료 이용을 하게 되면 적절한 비공식 환자 부담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은 자가진단, 자가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의료 접근도에서도 형평성의 장애가 이루어진다는 게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심화됐다는 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이탈 주민 탈북한 대상자들 설문조사를 하면은 2019년도에 탈북한 대상자들 지난 1년 동안에 탈북하기 전에 장마당이나 개인 약국에서 약을 구입한 경험이 91%, 한 10년 전에는 70%였거든요. 훨씬 더 이 장마당 관련된 또는 개인 약국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 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공식화되었었죠. 상당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북한의 약의 배급 자체와 공급이 유통망이 깨집니다. 부족한 사재기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약의 부족 현상을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약을 방문하면서 이 약과 관련된 공급망, 유통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건 역설적으로 기존에 이루어졌던 북한의 의료 전달 체계, 특히 약제 공급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북한 이탈 주민 조사를 해보면은 탈북하기 1년 전에 자가진단, 자가치료의 경험이 한 4명 중 3명은 이런 경험을 했다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은 북한에서 코로나 사망자 관련된 부분에 약물 부작용으로 숨졌다라고 보도를 낸 바가 있는데, 이건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된 사망자 약물 부작용 같은 경우는 해열제나 항생제를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남용했기 때문에 사망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제시할 수 있습니다만, 이미 북한에는 자가진단, 자가치료와 관련된 부분에 건강 위험 행태와 관련된 부분이나 의료 이용 행태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토대로 해서 더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양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했죠. 약을 쓸 때, 해열제나 항생제를 쓸 때는 반드시 의사와 협의해서 써라 라고 이번에 5월 25일자에 이런 형태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떤 질병관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저희 통일의학센터에서 몇 년, 한 6, 7년 이전에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 신층 조사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결과를 취합해서 책으로 편찬한 내용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증상 위주의 그 전통적 질병관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의료 체계를 경험했었던 사회주의 국가 국민이 갖고 있는 질병관도 가지고 있고, 체제 전환국들에서 나타나는 질병론과 빈곤 국가에서 갖고 있는 질병관들이 혼재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약의 복용이 주관적 증상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각적 효과를 보이는 항생제, 진통제, 수면제, 소화제는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해열제를 한 알 먹고 1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열이 난다 하면은 2알 다시 먹는 경우도 종종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약제의 남용과 관련된 부분과 부작용 관련된 부분이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통일보건의료학회에서는 이런 북한 주민의 질병관들을 토대로 해서 북한 주민 또는 북한 이탈 주민을 진료하는 남한 보건의료인이 알아야 할 10대 지침 중에 2가지 항목이 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약계 오남용과 과용의 위험성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약제 발현 시간에 따라서 특히 적절한 어느 시점에 약을 복용하는 게 좋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복약 선호도가 중요한데 만성질환은 갑작스럽게 증상 개선이 나타난 약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약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해당하는 기존의 연구의 결과들이 이번에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보도자료들에서도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걸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2020년 4월 이후에 북한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 전략이 어떤 게 있었는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조종 손잡이 모형의 5가지 축을 가지고 한 번 더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정부의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합니다. 특히 최대 비상 방역 체계를 강화를 하면서 기동 방역조와 봉쇄조 일환을 확충합니다. 이건 방역 체계를 더 강화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비공식 의료 시장이 상당히 위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약과 관련된 공급에서의 사재기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약에 대한 공급에서 군을 투입을 합니다. 북한에서 군을 투입한다는 것은 거의 체제 안보하고도 직결된 문제, 이 건강 안보가 체제 안보하고도 직결된다는 걸 시사를 합니다. 군이 강력하게 투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의 약제 공급에 배급에서는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재기 하기가 어렵겠죠. 또 요거는 한편에 장점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후에 북한의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약을 공급을 지원을 하거나 또는 코로나 관련된 백신 지원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런 타이트한 규제하에서는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전국 단위에서 빠르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북한의 여러 보도자료들을 토대로 했을 때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북한도 지금 자가진단, 자가치료에 관련된 부분에 위험도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및 국민교육을 상당히 강화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열제나 항생제 등을 복용할 때 김만유 병원의 과장인 노정길 과장이 직접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환자 교육, 대국민 교육, 코로나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면은 이런 코로나 대응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국민들이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이 신문에 보도되는 부분들을 과거부터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대응이 있습니다. 아까 북한의 보건의료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인들의 지불보상 능력이 떨어지죠. 이 상태에서 애국심을 강조합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정성의학과 관련된
사회주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살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불보상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도 유사하게 초창기 코로나 때 방역 영웅을 만들었던 것처럼 은퇴한 의사 간호사들이 의료 현장에 뛰어드는 부분을 독려하거나 애국심을 좀 더 고취시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인력에 대한 측면을 동원하면서 이 난관을 헤쳐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대응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추후에 북한의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부분도 여러 전문가들이 최근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초단기적 지원 방안은 당연히 뭐 증상조절약이죠. 근데 이런 증상조절약과 관련된 측면은 특히 해열제, 소열진통제, 진행어단제, 콧물약은 중국을 통해서 현재 공급을 받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나 뭐 2차성 폐렴 등을 위한 방생제,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나 방역 물품과 관련된 부분도 초단기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고려 가능한데 현재 북한이 우리나라로부터는 전혀 지원을 받을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쪽 파트는 현재 중국의 지원으로 상당히 넘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단기적 지원은 결국은 코로나 백신이죠. 근데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물품 백신이 전달된 이후에 아까 같은 정부의 통제가 강화돼 있고 군대가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백신이 지원되면은 한 달 내에 전국 단위 예방접종 시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에 의하면 중국에 있는 시노백 백신이 북한에 유입이 되고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생산된 백신이 상당히 유통되면서 사업 수행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새로운 변이가 발생하면서 재확산되는 코로나의 자연 건강을 볼 때 대응을 위해서도 한 축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예방접종과 관련된 부분이 축이 중국에 있는 지원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할 때는 기존에 우리나라 우리 통일대학센터에서 취합되어 있는 정보들을 보았을 때 북한의 인도적 지원으로 진행되었던 사업의 예산을 나라별로 한번 도너 국가가 지원국이 어딘가를 따져봐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누적해 보면은 1위, 2위, 3위는 한국과 미국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2004년 이후에는 거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지원액이 미국과 일본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질 때는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이 상당히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보들은 저희가 통일대학센터에서 발간한 북한 보건의료 백서에 대한 PDF 파일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보시면은 이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했는지에 대한 방법론도 상당히 자세히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변화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를 고려했을 때 코로나 대응 지원 방안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당연히 필수 의약품과 의료 물품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마 이런 물품들의 지원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측면에서는 과거에도 의료 물품이 지원됐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비공식 의료 시장 유통을 토대로 해서 비공식적인 정규 북한의 보건의료 체계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비공식 의료 시장이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군의 통제가 조금만 약해지면은 기존처럼 사재기나 또는 비공식 의료 시장을 토대로 해서 수요 공급의 요동에 따라서 약가가 유동치는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겪을 수도 있고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관련된 백신이나 방역 물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전국 단위의 유통이 가능하고 사업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지원은 필요하리라고 추정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금처럼 북한이 비공식 의료 시장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작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코로나 대응 강화, 코로나로 인한 통제가 너무 지속이 되면은 그나마 의료 서비스가 제공하던 시장이 경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북한에서는 다른 형태의 만성질환이나 다른 형태의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는 상당히 통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필요한데 재정 지원을 북한의 경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은 이런 재정 지원에 관련된 부분의 한계를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여러 루트들, 남북협력기금이나 외교부의 국제질병퇴치기업금이나 또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의 사업의 예산의 경우에서 북한에 어떻게 지원할지를 전략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런 부분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과 함께 좀 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북한이 현재 내각을 개편을 하면서 그 협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등용을 합니다. 최선희 이성권 같은 경우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에서 일선에 있었던 인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지금 뭐 핵 실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협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협상 준비를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빠른 정세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렸던 다른 보고서입니다. 통일부가 작년에 시행했었던 건데,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 이건 핵 위협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건의료나 에너지나 산업 같은 부분에 당근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팬데믹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이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과 관련된 부분에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된 부분도 한림원에서 발행하는 차세대 리포트에 작년에 저희가 같이 담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스트 위드 코로나 시대에 북한과 남한이 서로 시너지 있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 방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북한이 의료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미드텀 스트래티지 플랜에 관련된 보고서를 발행을 한 것을 내용을 보면은 추후에 보건의료 정보와 관련된 부분과 또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을 강화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국 단위의 산업을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원격 의료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나 버추얼 리얼리티 관련된 부분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인공지능 활용한 번역 시스템이나 버추얼 리얼리티 관련된 부분도 노동신문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번에 방역과 관련된 부분도 원격 의료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선제적인 방역을 추진할 때는 주민들의 불만을 줄이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선진 방역과 인민 방역과 관련된 인민의 편의를 반영한 방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원격 의료 체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부분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한의 니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코로나 대응하는 데 있어서 이와 ICT 기반의 코로나 관련된 환자 추적이라든지 대응과 관련된 부분의 경험을 갖고 있고 북한도 결국은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앞으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단에 있는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여러 양질의 연구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사례만 한번 보면은 공단 자료를 보면은 우리가 처방하는 모든 보험 청구하는 약제들 다 있고 또 질병 발생 중에 입원이 필요한 뭐 심혈관 발생이나 암 발생이나 파킨슨이나 골절 같은 거 다 디텍션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은 뇌 영양제로 많이 쓰는 콜린 알파솔레이트가 오히려 많이 처방받고 누적 처방 기간이 길수록 뇌졸중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많이 처방하는 항생제 특히 소아에서 만 2세 이전에 항생제 처방받는 종류가 많을수록
누적 처방 기간이 길수록 첫 6개월 내에 항생제 처방 받을수록 소화 비만이 올라가고, 성인에서도 항생제 노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뇨 발생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약물역학 연구들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이후에 장기 건강 관련된 영향도 이런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액티브한 능동적 팬데믹 대응과 신속한 예방접종에 대한 위험도나 코로나 롱 코비드 관련된 환자 대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 사이언스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게 나만에도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측에서 있는 보건의료 정보체계 사업에 대한 니드와 남한에 해당하는 강점들을 함께 엮어서 능동적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남북이 협력하는 부분이 앞으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하는 측면 중은 결국은 어, 보건의료와 산업과 임상을 같이 아우르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영 적십자 회장님께서 먼저 제안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북과 남의 각각의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R&D 측면과 임상과 산업을 아우르는 남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부분이 스웨덴과 덴마크에도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스웨덴, 덴마크는 민족의 뿌리가 같으면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영토 분쟁과 적대 관계가 있었는데 1980년대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스웨덴의 고실업, 덴마크의 고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상 다리를 건설하고 여기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메디콘밸리 같은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면서 지금은 11개 대학병원과 12개 대학과 200여 개의 생명공학 제약회사, 600여 개의 젊은 세대가 참여하는 스타트업이 시행되는 세계 3위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발돋은 겁니다. 잠깐 구성을 보면은 R&D적인 측면에는 북한의 강점인 청염물 센터와 감염병 연구와 식량 안보를 위한 농생미연구센터와 데이터 사이언스 AI를 포함한 기초의학 연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는 인간 임상, 동물 임상, 식물 임상을 해당하는 원헬스 임상과 산업단지에는 여기서 개발된 부분이 병원 임상을 토대로 해서 제약산업이나 또는 의료기기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소프트웨어와 AI 산업 관련된 부분이 남북이 협력하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할 수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반생명의 공간이 아니라 DMZ나 접경 지역의 생명의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감염성 바이러스 관련된 남북 공동 대응과 차세대 바이오 산업을 주도할 뿐만 아니라 다학제적인 연구, 임상, 교육, 생산, 수평 협력 모델, 한반도 평화 비용을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시사한다고